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원망이 되다가도 이해가 되는 참으로 복잡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짓는 것도 참 주제가 넘은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이란 것은 무엇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법의학자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국가수 선생님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이고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이라는 위험에 처해 있는 위태로운 존재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더 신기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허무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허투루인 것은 하나도 없는 법이죠. 저는 행복하고 안정적이었던 제 삶을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 인생을 버리고 다른 인생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원망도 많이 했었고 꼭 나중에 두고 보라고 저주 섞인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만일 그랬다면 나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남편과 저는 5살 차이였습니다. 제가 연상녀였지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학생과 선생님이었는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재수생이었고 저는 그의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부탁으로 잠시 남편의 영어를 봐주게 된 것이었지요. 저희 어머니와 남편의 어머니가 친한 친구 사이셨거든요. 남편은 꽤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자기 머리만 믿고 제대로 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학생이었고 게다가 매우 정신이 산만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즉 나중에 시부모님이 되신 분들이신데 남편이 제게 과외를 받으면서 차분해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처음 보였던지라 저를 처음부터 매우 좋게 보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까불까불 대는 것도 그만두고 얼른 대학생이 되어 어른이 되고 싶었다 하더군요. 그래야 저와 연애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처음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을 때 저는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만나는 남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5살이나 어린 남자가 남자로 보였을까요? 게다가 남편은 제 어머니의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지요. 코올리게 어린 애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자 향기가 나기엔 너무 풋풋한 그런 향기가 나는 때라 남자로 전혀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하지만 어리다 보니 불도저 같은 구석이 있더군요. 미친 듯이 제게 돌격을 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남편과 손을 맞잡고 있었고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5살이나 차이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시부모님은 반가워하셨느냐? 당연히 마뜩치 않아 하시지 않았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를 매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로 인사를 갔었을 때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앞서 나가셨던 그런 분들이셨지요.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그렇게 변했던 거였구나. 공부 안 하고 딴 곳에 마음 두면 어쩌나 싶었었는데 용케 공부도 하고 사랑도 차지하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격이네.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 이 녀석 철이 너무 없어. 까불락대기만 하고 영 시원찮은 놈인데 그래도 애가 착하긴 해.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는 믿을 곳 하나도 없으니 우리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거예요. 잘 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신기하네.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한 뒤 취업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남편과 연애를 했고 그 사이사이 남편이 한눈을 판 적도 있었지만 결국 제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각하게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었고 남편과 제 사이는 뭐랄까요. 둘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있는 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저희는 둘이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항상 저희 옆과 뒤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진심과 마음을 다해 저와 남편은 사랑을 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형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당시 결혼 생각도 없으셨고 만난 여자도 없었기에 시부모님들은 제 나이를 고려하셔서 결혼을 하자 서두르셨습니다. 기분 나빠하실 만도 했는데 성격 순하고 사람 좋은 우리 아주버니는 흔쾌히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분은 그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 남편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혼쭐을 내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셨기에 저는 아주버니가 얼른 결혼을 하시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셨지만 내색은 절대 없었으나 혹시나 시부모님이 첫 손주는 아주버니에게서 태어나기를 은근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얼른 아이를 가졌어야 했는데 남편과 제 딴엔 아주버니를 배려한답시고 아이 가지는 시기를 늦추곤 했었죠. 그런데 속 깊은 우리 아주버니는 이미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티내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혹시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지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른 아이를 가지라고 말이죠. 재수씨, 저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책 맞다고 하실 수도 있고 주제 넘는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사실 저 조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애들 장난감들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카가 얼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재수씨나 그 녀석 마음 아주 잘 압니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전 너무너무 진심으로 조카를 안고 싶어요. 남자건 여자건 남자면 같이 볼 던지기 할 것이고 여자면 같이 인형머리 묶어주고 전 이미 준비 완료되었으니 어서 조카 좀 안아보게 좀 해주세요. 아주버니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맞이의 부담감을 아주버니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내고 계셨고 오직 아주버니의 머릿속에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까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미 동생이 했으니 본인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서 시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말이죠.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되었다는 것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행복해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었죠. 아직도 그때 당시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저희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아주버니도 그렇고 무탈하게 서로 아껴가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아주버니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더 끈끈하게 뭉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들만 꿈꾸었었죠.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었고 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시샘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시련을 준 건지 몰라도 그리 순하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훌륭한 아주버니에게 큰일이 닥치고 맙니다. 새벽에 출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만 것이었어요. 결국 아주버니는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저희 곁을 떠난 것만으로도 슬픔을 가눌 수가 없는데 이후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저희는 또다시 한번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주버니가 과속 운전을 했다는 사고 결과 발표였었죠.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은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허망하게 떠난 것도 억울한데 아주버니에게 과실이 더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때부터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정신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과실이 있다고 치자. 그래 우리 아들 잘못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면 적어도 조문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쪽도 아예 잘못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 건가? 자기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면 되지만 우린 더 이상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럼 적어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시부모님과 남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저렇게 마시다가 저 사람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매일같이 소주 3-4병을 마셔댔습니다. 제발 몸 생각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빌어보아도 남편은 형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매일같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저주를 퍼부으셨고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뜯어냈습니다. 불쌍한 형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것처럼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런 식을 절대로 본인은 용납할 수 없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아주버니가 우리 곁을 후련히 떠나자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기에 저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잡아 붙들어 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었나 봅니다. 저도 정신을 놓았어야 했고 혼절을 반복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들이 다른 식구들 눈에 너무 평안하게 보였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그땐 그 누구에게라도 비난을 쏟아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만 걸려라. 만일 재수없게 한 명만 걸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분노와 우라를 너에게 다 쏟아내마. 라고 벼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제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붙잡고 있는 저를 원망까지 하시는 듯 했었고요. 냉담하게 그지 없었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잠시 저녁에 들르라고 하셨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서둘러 일을 마치고 시댁을 가니 그곳엔 남편도 앉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 남편 다 굳은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무겁고도 바늘같이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 당하고 나서 느끼는 게 참 많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네가 우리 식구고 그리고 우리 상황을 이해한다면 얼른 아이 하나 더 낳도록 해라. 만일 우리처럼 너도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 그나마 우리 둘째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정신을 잡고 있는 거지. 하나 있는 자식이었다면 아마 나도 그놈 따라서 저 세상으로 갔을 거다. 내가 불안해서 그래. 만일 우리 손녀딸한테도 그런 일 생기면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니?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절대로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아이 하나 더 낳도록 해라. 아니,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네 힘이 닿는 데까지 낳아보도록 해라. 어차피 우리 죽으면 우리 재산 다 니들 것인데 니들이 5을 낳든 10을 낳든 우리 돈으로 그 정도 손주도 뒷바라지 못해주겠니? 오늘 이 말 하려고 불렀다. 이미 둘째한테도 말은 해놓았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해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알겠니? 처음엔 시어머니의 저런 말이 수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 말씀을 하신 뒤 시어머니는 제게 참 고약한 말들과 부부들끼리만 해야 하는 은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하셨었습니다. 그런 사정은 차마 부끄러워 제가 입에 담을 순 없겠고 암튼 저는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닌데 오직 시댁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를 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남편보다 나이도 많아 이미 노쇠해질 대로 노쇠해진 저였는데 말이죠. 남편도 반쯤 정신이 나간 건지 제 아픔 따위는 들여다볼 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아이만을 외치고 있을 때, 제가 유산을 하고 몸을 추스르고 있을 때도 그들은 오직 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아주버니처럼 저도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다면서 말이죠. 몇 번의 유산을 거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갔고
사람이 피폐해져 가더군요.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 감정이 메마르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었네요. 결국 저는 아이는 포기를 하겠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저야말로 저 세상으로 갈 것 같다고 그만 강요하시라 빌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를 향한 비난이었고 저란 사람은 진정으로 아주버니를 잃은 슬픔이 가슴에 닿지를 않아서 겉으로만 슬퍼했었기에 그리 쉽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거라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래? 지금 우리 집 식구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알면서 어떻게 당신 지금 당신 몸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잖아. 지금 부모님이 뭘 걱정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만약 우리 딸한테 문제 생기면 그럼 그땐 당신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딸한테 우리 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이 장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냐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은 거잖아. 다 우리 생각해서 부모님도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시잖아. 그런 배려는 생각 못하고 왜 당신은 당신 욕심만 부리는 건데? 당신 친형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형이 그렇게 간 게 우스워? 장난인 것 같냐고! 다정하고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던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정신 나간 소리만을 해대는 그런 술냄새 풍기는 남편만 제 앞에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니가 만일 지금 우리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분 성격이 어떤 기분이 들지. 식구 중 그 누구 하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좀비처럼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냥 아우성만 치고 있었고 억지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왜 그래? 내가 아주버니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알면서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정말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내게 모욕감을 안겨주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당신 어머님이 그런 말 할 때마다 혹시 우리 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자고.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버니가 보시면 좋아하실까? 식구들끼리 상처 주고 물고 뜯는 거 보면서 슬퍼하시지 않겠어? 왜 점점 더 망가지기만 하는 건데? 왜 극복할 생각은 않고 점점 더 움츠리기만 하는 건데? 이런 식구들 아니었었잖아. 정말 다들 왜 그러는 건데?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이죠. 네 몸뚱이니까 네가 그리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니?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라도 나는 손주들을 더 봐야겠다. 어미 잃은 슬픔을 너는 모르기에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식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넌 우리 식구가 아니었었구나. 관둬라. 대신 둘째가 무슨 짓을 하든 넌 앞으로 상관하지 말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제가 놓아주는 것이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 했습니다.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많이 괴로워했었지만 그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에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어서라고 했어요. 집안 식구들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 더 이상 그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연도 초에 남편,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까 걱정되어 연락했다고 하는데 반가운 마음 반, 염치가 없구나라는 마음 반,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고 당시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딸 아이는 지 아비를 만났었기에 서스럼은 없었지만 저는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안하면 됐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안하고 당시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인정하면 됐어. 딸 아이하고 연락하는 것까지는 내가 뭘 할 자격이 없잖아. 하지만 나는 당신 목소리 듣는 게 그다지 편하지가 않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좋았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퍼져서 그래. 우리 앞으로 목소리 듣지 맙시다. 그리고 당신 마음 나도 어렴풋이 이젠 알 것 같아. 그때 당신이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나워졌었는지 말이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었더라면 우린 좀 달라졌겠지만 어리석었던 시절의 결과라고 생각하자고.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었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 또 뜬금없이 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받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상처가 남아있건 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을 피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 말했었던 것처럼 좋았던 그 시절, 환하고 웃음만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 그때가 그리워질까봐 겁이 나서랍니다. 저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